어르신, 검사를 더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은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호자분이 계셔야 입원이 가능한데 혼자 오셨나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준비는 되셨는지요? 병원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병원 응급실에는 혼자 온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돈도 없다고 연락을 피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혼자 견뎌내셔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한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찾아올 때, 그때가 진짜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값, 치료비, 간병비 모든 게 돈입니다. 통장에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치료받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노후는 더 이상 여유로운 황혼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생존 경쟁터가 되고 맙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돈이 없는 어르신들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어 버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절망하라고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위험한 순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경제력을 잃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순간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공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던 식탁,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리던 차례상,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밤을 지새우던 안방까지 모든 것이 그 공간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고 생활비마저 부족해지면서 말이죠. 처음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볼까,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아니면 좀 더 아껴서 버텨볼까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도 의료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울어진 가게는 다시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서 34년을 사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신 76세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연금은 적지만 그래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기초생활비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랑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처음엔 아껴서 써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입고 지내시고 전기료 줄이려고 일찍 주무시고 심지어 끼니도 걸으시면서 버텨보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이 약해지시니까 병원비는 더 나가고 혼자 사시니까 모든 일을 다 업체에 맡겨야 해서 비용은 더 들고요. 결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셨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내 손으로 내놓아야 하는 심정이요. 집이 매물로 나간 후 몇 주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혹시 팔릴까 봐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으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집이 팔렸다고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셨다고 합니다. 매매 대금으로 작은 원룸 보증금을 내시고 나니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돈이니까 마음이 편하지도 않으셨고요. 새로 이사가신 원룸은 이전 아파트와 너무 달랐어요. 창문은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차 소리가 시끄럽고 벽이 얇아서 옆집 소음까지 다 들리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평생 모신 가구며 살림들을 대부분 처분하셔야 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이사 가신 첫날 밤 그 좁은 방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쫓아낸 게 아닌데도 쫓겨난 기분이더라고요. 그 후로는 습관처럼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피해서 다니신대요. 그 동네 근처만 가셔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서요. 가끔 친구분이 그 근처로 함께 가자고 하시면 미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부탁하신다고 해요.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그 집이 본인 집인 것 같은데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안전망이고 마음의 안식처예요. 그런 공간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더욱 안타까운 건 한 번 집을 잃으면 다시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소득 능력이 제한적이니까 다시 집을 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주거 안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이 있으면 적어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님은 자식 집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 하나 열 때도 이걸 먹어도 될까 망설이게 되고 전기 한번 켤 때도 전기료가 걱정되어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계속 쌓이면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세대도 요즘 경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집값, 육아비, 교육비로 허리가 휠 정도인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던 자식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번 달은 외식 좀 줄여야겠어요. 전기료가 많이 나왔네요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찔리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실제로 경남 거제에 사시는 73살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드릴 겸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큰딸 집에 잠깐 머물게 되셨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딸도 사위도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와서 좋아했고요. 그런데 3달째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고 사위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사위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전에 비해서 2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딸한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여기 있어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요. 그 후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셨어요. 밥도 조금씩만 드시고 물도 아껴 쓰시고 전기도 최대한 안 쓰려고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고요. 심지어 아프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 가면 돈 들까봐 걱정되어서요. 혈압약 떨어져도 괜찮다 하시면서 참으셨고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엄마, 혹시 다음 달부터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엄마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하셨다고 해요. 아, 이제 정말 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울으셨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한테 짐이 되는 본인이 미워서요. 결국 아파트 근처 작은 원룸을 구해서 독립하셨어요. 가스레인지도 없고 샤워 시설도 불편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컵라면 끓여 드시면서 이게 진짜 내 밥이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을 찡하게 하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누구 잘못일까요? 자식들이 매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기적이어서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하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 경제적 자립이 안 되어 있으면 가족 간의 사랑도 지켜내기 어려워져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이에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최소한의 경제력은 갖춰야 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고 손주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고 가끔은 오늘 외식하자 하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여유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명절 아침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원래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에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면서 떡국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전기밥솥에서 하루 전 남은 밥 데워서 김 한 장 올려 먹는 현실이에요. 물론 자식들한테서 연락은 와요. 아버지,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차례는 나중에 따로 지낼게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 뒤에는 모시기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문자를 받고도 괜찮다, 조심해라 하고 답장을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이해는 가지만 서운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미안해할까 봐 괜찮은 척 해야 하고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8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부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어요. 작년 설날 이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차례상 차릴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여셨대요. 동네 시장에서 미리 사둔 나물 몇 가지와 마른 반찬들을 꺼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꺼내려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뭐하러 이걸 차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요. 부인도 안 계시고 아들도 안 오는데 혼자 차례상 차려놓고 앉아 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으셨거든요. 결국 전기포트에 물 끓여서 컵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 풀어서 드셨어요. 식탁 위에는 성냥갑만 한 액자 하나, 돌아가신 부인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그날 오후에 동네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이 전을 좀 나눠주려고 찾아오셨대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터질까 봐 문만 살짝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황급히 문을 닫으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따뜻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TV도 끄고 불도 끈 채로 어둠 속에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네. 명절에 느끼는 외로움은 평소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온 세상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선물 상자들, 자식들이 올리는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게 나만 빼놓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힘든 건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으니까 시간이 거의 안 가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저녁에는 편의점 네온사인 불빛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사람을 무너뜨려요. 특히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일수록 더 그렇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음식 몇 가지 사서 아는 분들과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작은 여행이라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테고요. 최소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은 하루야 하고 위로할 여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가난과 함께 더 깊어져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더 많아지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아픈 몸을 숨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터질 듯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 삶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에요. 기침 한 번 해도 병원 가야 하나 걱정하고 어지러워도 검사 받으면 돈 많이 들 텐데 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처럼 느껴지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더 끔찍한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예 병원 갈 용기가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냥 참자, 약국에서 간단한 약이나 사자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거든요. 충북 옥천에 사시는 69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으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찌릿찌릿한 정도였는데 참을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한 번 가면 몇만 원은 나간다면서 계속 참으셨죠. 연금도 없고 몇 해 전 부인도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다 보니 돈 나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시다가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셨어요. 허리가 완전히 꺾이면서 그대로 거실에 쓰러지셨는데 몸을 가누실 수가 없으셨대요.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전화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을 거실 바닥에서 버티셨어요. 밥도 물도 못 드시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셨던 거죠. 이틀째 되던 날 다행히 이웃분이 안부를 묻다가 발견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수술도 어렵고 회복도 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병 자체보다도 치료 시기를 놓친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만약 처음 아프셨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초기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비용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비단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세요. 혈압약 떨어져도 좀 더 버텨보자 하시고 당뇨약 값이 부담되어서 식이 조절로 해결해보자 하시고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 운동으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참는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병도 금방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아야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몇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의료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장례식이 두려워질 때입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 내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죠. 관 하나 마련할 돈도 없고 상주가 될 자식들과는 연락도 뜸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친구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죽음은 인생 전체의 쓸쓸한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존엄하게 떠나고 싶어 해요. 누군가 기억해주고 애도해주고 그리워해주는 죽음을 원하죠.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런 작은 바람조차 사치가 되어버려요.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87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최근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이름을 기억해줄까? 자식들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그분을 조용한 어르신이라고 부를 뿐 깊이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고 해요. 혹시 나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될까봐 걱정되어서요. 한 달 전에는 시청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셨대요. 혹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이 놀라서 왜 그러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후에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장례식장을 알아보셨어요. 관도 가장 저렴한 나무로 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치르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장례비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조차 지금 통장에는 없어요. 매달 30만 원 채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었을 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신다고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시고 외출도 줄이시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지금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 속에서 살고 계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유언장 쓰고 유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그런 준비조차 할 수 없어요. 장례비는 물론이고 병원비, 간병비까지 모든 게 부담이니까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약해지면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불안감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간병인도 쓸 수 있다면 적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와요.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마무리 비용이에요. 살아서도 존엄하게, 떠날 때도 존엄하게 그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6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순간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날씨는 맑고 햇살은 따뜻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펼치고 연인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어요. 나도 저기 가고 싶어요. 그냥 버스 한 번, 입장료 몇천 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은데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이에 돈이 없어서 나들이 한 번 못 가는 현실,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거야.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해요. 봄에는 꽃 구경을 하고 싶고 여름에는 바다 냄새를 맡고 싶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웃고 간식 하나 사 먹으면서 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왕복버스비 10,000원이 없어서 그런 욕구는 계속 미뤄지고 기다림은 점점 체념으로 바뀌어가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5세 할머니는 3년째 대구 근처 유명한 꽃단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딸이 그곳에 꽃 구경 갔다고 사진을 보내오면 예쁘다, 잘 다녀와라 하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보고 싶으시거든요. 그곳은 버스로 왕복 2시간이면 되는 가까운 곳인데 그날 하루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그냥 집에서 TV로 꽃 구경을 대신하세요. 손주가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하고 말해도 웃으면서 할머니는 집이 편해라고 하시지만 그 말이 진심은 아니에요. 돈이 없을 뿐이죠. 몇 해 전에 동네 친구들과 봄 소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말을 끊으셨어요.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 그러니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셨어요. 언젠가 손으로 써두신 가보고 싶은 곳 10군데가 적혀 있었는데 해운대, 경복궁, 속초, 합천 영상 테마파크. 하나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예요. 누군가는 말해요.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버스 갈아타는 것도 힘든데 교통비, 입장료, 식비까지 계산하면 하루 외출도 큰 부담이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사라져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 앞에 포기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매일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져요. 그러다가 마침내 바라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죠. 삶은 움직임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따라가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갇히고 몸은 굳어져요. 그게 하루, 한 달, 몇 년을 이어지면 결국 한계가 와요. 나가는 법을 잊고 즐기는 법을 잊고 결국에는 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하고 가고 싶은 길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철저한 무력감이에요. 이보다 더 가혹한 노후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많은 돈이 있어야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여유를 만들면 작은 외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언젠가는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6가지 위험한 순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절망적으로만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노년에 돈이 없다고 주저앉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이 계속 무너질 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적게 벌어도 확실히 모으는 습관이 중요해요. 첫째, 매달 일정 금액을 무조건 먼저 저축하세요.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통장에서 따로 빼두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요. 둘째, 지출을 기록하세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어요. 가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지출 정도는 적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셋째, 자식에게 퍼주지 마세요.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할 때예요. 자식 용돈 주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오면 더 힘들어져요. 넷째, 소액이라도 수입을 끊기지 마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돌봄 일자리, 재택 업무 등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이어가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복지제도, 무료 혜택, 공공서비스도 내 권리예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늙어서도 내 힘으로 사는 삶, 그 자존심을 되찾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부 지원 제도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재정관리의 실질적인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다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80살 할머니가 마지막 1,000원으로 라면을 사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웅크린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며 세는 모습을 본 점원은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그 1,000원은 할머니에게 그날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빈곤이 우리에게 던지는 5가지 절망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듣다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분명 희망의 빛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순덕 할머니는 올해 78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발걸음, 가족 생일잔치, 명절 차례상까지 모든 추억이 그 집 안에 스며 있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순덕 씨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받던 연금은 끊겼고 남은 건 기초노령연금 월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월 15만 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까지 더하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먹을 것과 병원비까지 계산하니 매달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순덕 씨의 마음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답은 늘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고 딸은 아이들 학원비로 빠듯하다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관리비가 석 달째 밀려 있는데 언제쯤 납부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순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집을 파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할머님, 이 정도 평수면 시세가 이 정도 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팔릴 거예요. 중개업자의 말을 들으며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금매라는 말이 유독 가슴을 찔렀거든요. 집을 내놓은 지 보름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덕 씨는 40년의 삶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사 날이 다가올수록 순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아껴 쓰던 안경,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명절 때마다 꺼내던 제사상 그릇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도 버려야 하나? 저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순덕 씨는 밤새도록 짐을 정리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사 당일 순덕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것도 없는 안방, 추억만 가득한 작은 베란다까지 모든 공간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순덕 씨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 구한 원룸은 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큰 도로가 보였고 하루 종일 자동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첫날 밤 좁은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순덕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판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었으니까요. 순덕 씨는 그 후로 몇 달을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옛집 꿈을 꾸었고 길을 걷다가 비슷한 아파트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쉽게 떠나야 하다니. 순덕 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따로 있었어요. 집 주소가 바뀌면서 예전 이웃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며 정을 나눈 사람들과의 인연마저 집과 함께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처럼 노후에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추억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함께 잃는 것과 같아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순덕 씨처럼 집을 잃은 노인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곳은 바로 자식들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부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살입니다. 오랫동안 운전했던 택시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거의 끊어졌어요. 아내는 몇 해 전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고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버거웠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비도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친절했고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좋아했어요. 철수 씨도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어요. 매달 요양원비 300만 원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철수 씨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아들 부부의 가게에는 상당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아버지께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고 며느리의 말수가 줄어드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철수 씨는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눈치를 보고 TV 볼 때도 소리를 줄였어요.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할아버지와 놀기를 좋아했던 아이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부모들의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우리 방이 좁아요. 손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철수 씨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석 달 후에 찾아왔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형한테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철수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계시기 어렵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신세를 졌구나. 철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 씨는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집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큰며느리는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고 큰아들도 동생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세 대출 때문에. 철수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철수 씨는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월 4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지만 그나마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들이 짐을 옮겨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몸 아프시면 꼭 연락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웬만해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 새벽에 들려오는 옆방 소음, 공용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어요. 가장 힘든 건 자식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그래도 매일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내가 돈만 있었다면. 철수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 씨는 우연히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다. 여기가 나한테는 더 편한 것 같구나. 철수 씨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좁고 외롭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이처럼 노후에 경제력이 없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숨기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도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오래갈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명절은 본래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명절은 오히려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9살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난 추석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오늘이 추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난 영수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둔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을 틀자 온 가족이 함께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화면을 보며 영수 씨는 괜히 채널을 돌렸어요. 차라리 보지 말자. 하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명절 특집 프로그램뿐이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지내세요? 저희는 처가에 가야 해서. 응, 그래. 잘 다녀와라.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쪽 부모님을 다 모셔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딸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시댁에 가야 해서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꼭 뵐게요. 영수 씨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 씨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영수 씨는 문득 몇 년 전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 아침부터 분주했거든요. 여보, 전 부치는 거 도와줘요. 아이고, 나물 무치는 것도 해야 하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목소리, 온 집안에 퍼지던 음식 냄새, 오후에 찾아오던 자녀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그립기만 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파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가족들이 모인 모양이었어요. 영수 씨는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다른 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저녁이 되어서야 영수 씨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거리는 더욱 썰렁했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평소 만나던 동네 할아버지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자식들 집에 가셨나 봐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옆 벤치에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명절인데 나오셨네요. 집에 있어봐야 더 답답해서요. 어르신도 그런가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로움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저녁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지만 평소보다 더 쓸쓸했어요. 밤이 되자 영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명절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감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런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이 영수 씨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명절의 외로움이 더욱 아픈 이유는 평소에는 그나마 참을 수 있던 고독감이 이날만큼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날에 혼자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름의 위로를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여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는 병원조차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는 올해 76살입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어?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잠을 잘 때도 자세를 바꾸기 힘들 정도였어요. 순자 씨는 동네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서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은 나올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마침 동네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병원 한번 가봐.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그래. 순자 씨의 솔직한 대답에 친구도 할 말이 없었어요. 똑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순자 씨는 참다 못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큰 병원보다는 저렴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할머님, 무릎이 많이 부으셨네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죠.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주저했습니다. 선생님, 엑스레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만 원. 순자 씨에게는 사흘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약만 주세요. 검사를 안 하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약만. 순자 씨는 겨우 진료비와 약값으로 2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었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음 날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료? 그럼 비용이 얼마나? 보험이 적용되니까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00만 원. 순자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10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왔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순자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또 다른 병원비가 나갈까 두려웠거든요. 마침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어디 아픈가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은 갔어요? 갔는데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순자 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도 허리 아플 때 그랬어요. 참다가 더 악화됐죠. 며칠 후 순자 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굳어져서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 것도 기어가야 했어요. 결국 옆집 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응급실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이 적용되니까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순자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순자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되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진작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참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든 셈이었거든요.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치료비 때문에 병을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질병도 참다가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작은 병이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큰 질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자 씨처럼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긴급의료비 지원, 지역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죽음마저도 준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이종석 할아버지는 올해 82살입니다.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종석 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내는 1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혈육이라고는 멀리 사는 조카 하나뿐이지만 1년에 안부 전화 한두 번 받는 것이 전부예요. 조카도 자신의 생활에 바빠서 종석 씨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몇 달 전부터 종석 씨는 장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요즘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간단한 장례라도 200만 원은 넘었고 조금이라도 체면을 차리려면 5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종석 씨의 전 재산인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는 관도 제대로 못 사겠구나. 종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종석 씨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할아버지, 왜 그런 걸 알아보세요? 공무원이 놀라며 물었지만 종석 씨는 담담했어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요. 공무원은 안타까워했지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화장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종석 씨는 간단한 유서를 써두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정리해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집 보증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조카에게 주세요. 짧은 유서였지만 종석 씨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 후로 종석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외출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챙겼고 집에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조카의 전화번호와 동사무소 번호까지 적어두었어요. 어느 날 종석 씨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안부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때부터 종석 씨는 동네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며칠 보이지 않으면 찾아보기로 했거든요. 혼자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어요. 종석 씨의 소박한 바람이었어요. 최근에는 미리 장례식장에 문의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가장 저렴한 장례 패키지가 얼마인가요? 기본형이 150만 원입니다만. 그것도 제게는 부담스럽네요.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장례지도사도 난감했지만 화장만 하는 경우를 알려줬어요. 그래도 50만 원은 필요했지만요. 종석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죽을 때 혼자인 건 괜찮아.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너무 서러워. 종석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종석 씨는 우연히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거라도 신청해두면 좀 나을까? 종석 씨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종석 씨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장례는 못 치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살았다는 걸 기억해 줄 거야. 종석 씨의 작은 희망이었어요.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죽음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 그리고 이웃들의 작은 관심만 있어도 이런 두려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가족이 없어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노후 빈곤이 가져오는 5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집을 잃는 아픔, 가족과의 거리감, 외로운 명절,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 그리고 준비할 수 없는 죽음까지 모두 마음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앞서 만났던 분들의 그 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순덕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작은 일거리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관리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어요. 생각해보니 큰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작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도 고시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자식들과 만날 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있어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된 후로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종석 할아버지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고 있어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더라도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두면 모르는 사이에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급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아온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아프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정기검진, 운동, 건강한 식단 등 건강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공원에서 하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많으니 참여해보세요. 넷째,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경비, 청소, 돌봄, 택배 분류 등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작은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컴퓨터를 배워서 간단한 데이터 입력 같은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가 되지 마세요.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등 어디든 좋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외로움은 때로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적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든 상황도 버텨낼 수 있어요. 여섯째, 현실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큰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관리 가능한 크기의 집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비와 각종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도 알아보세요. 일반 임대료보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곱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의향서,
장례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세요.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후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적 상황,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는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싶어서였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부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대구의 이철호 할아버지는 65살에 텃밭을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채소를 팔며 용돈을 벌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외로워도 절망하지 않고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이나 주변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황혼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만난 65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살기 바빠서 뭘 부탁하기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자꾸 바뀌고 은행 이자는 바닥이고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에 70%가 노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자식에게 의존하기도 어렵고 국가 정책은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72세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 도움 없이도 매월 넉넉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또 69세 최 할머니는 혼자서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노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두 번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대비책.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에만 의존하려고 하세요. 물론 정기검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을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는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74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대요. 40대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있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약도 거의 안 드시고 1년에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신다고 해요.
비결이 뭘까요? 이분이 하신 건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혈압 재기, 체중 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무릎이 좀 아프네. 오늘은 소화가 잘 안 되네. 오늘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자기 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또 다른 예로 68세 정 할머니는 젊을 때 간호사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동네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내가 제일 잘 아는 건 내 몸이야. 의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 체크 습관을 만드세요. 혈압계 하나, 체중계 하나면 충분해요. 둘째, 컨디션 일기를 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오늘 몸 상태 어때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돼요. 셋째, 내 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어떤 운동을 하면 개운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돈 문제죠. 연금도 불안하고 적금 이자도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에요. 제가 만난 63세 한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막하셨대요.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연금 받기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버시고 계세요. 뭘 하시냐고요? 이분이 젊을 때 취미로 목공을 하셨어요. 나무로 간단한 가구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이웃들이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주세요. 선반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정식으로 소규모 목공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또 다른 예로 59세 김 아줌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특히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시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김치를 팔아서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대요.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클래스도 열고 계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해온 일, 좋아하던 일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평생 해온 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요리, 바느질, 정리정돈, 컴퓨터, 운전, 뭐든 좋아요. 둘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셋째,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돈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65세 박 할머니는 젊을 때 옷 수선을 잘 하셨어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 옷 줄여주고 단추 달아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신다고 해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해온 일이 이제는 귀한 기술이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외로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관계는 바로 새로 만드는 관계예요. 70세 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집에만 계셨대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세요. 월요일은 등산 모임, 화요일은 탁구, 수요일은 독서 토론, 목요일은 봉사활동. 이렇게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이분이 하신 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관련 모임에 참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셨겠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금세 친해지시더라고요. 또 67세 윤 할머니는 더 적극적이에요.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시고 경로당에서도 활동하시고 심지어 온라인 카페도 운영하고 계세요.
같은 동네 할머니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함께 여행도 가고 이분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가 더 소중해요.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더 잘 통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하나 정해 보세요. 운동이든 독서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둘째, 그것과 관련된 모임이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한두 번으로는 친해지기 어려워도 계속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네 번째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이에요. 제가 만난 75세강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급하게 하려고 했어요. 빨리빨리, 많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바로바로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예가 있어요. 62세 임 아저씨는 젊은 사업가들한테 멘토링을 해주고 계세요. 사업 경험이 풍부하시거든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수입도 상당하시대요. 또 다른 예로 58세 정 아줌마는 육아 경험을 살려서 맞벌이 부부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아이들 돌봐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젊은 엄마들이 정말 고마워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육아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아이들도 잘 다루시고 엄마들 마음도 잘 아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 든 것을 부담이나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만의 무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을 정리해 보세요. 성공 경험도 좋고 실패 경험도 좋아요. 둘째, 그 경험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계발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 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나 자신이에요. 73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6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주로 전통 목공예에 대한 내용인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광고 수익도 상당하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기초반을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메일 쓰는 법,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신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더 잘 다루신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61세 박 아줌마는 영어를 배우고 계세요. 젊을 때는 영어 공부할 기회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손자가 영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지금은 영어 회화반에 다니시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길 안내도 해주시고 간단한 대화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단순히 취미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해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좋아요. 둘째,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관련 강좌나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셋째,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취미와 여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69세 최 할머니는 서예를 하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동네 서예반 선생님까지 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10명 넘게 있고 전시회도 열고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또 66세 한 아저씨는 사진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서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셨는데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사진 동호회 회장도 하시고 사진전도 열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미 활동이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고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꿈꿨던 것들,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 보세요. 비싼 장비 살 필요도 없어요. 셋째, 혼자 하지 말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더 재미있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이에요. 78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산책을 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이분 말씀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거의 안 가시고 감기도 잘 안 걸리신대요. 또 72세 정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건데 3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해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주변 산책, 계단 오르내리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74세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간단한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당근, 사과, 양배추 이런 걸로 만드신 건데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더 드시는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정해 보세요. 산책이든 체조든 뭐든 좋아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쉬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기여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67세 박 아저씨는 동네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젊을 때 태권도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지금은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고마워한다고 해요. 이분 말씀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기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71세 할머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받는 분들도 고마워하지만 이분 자신도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사회기여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 드릴 수 있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봉사활동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셋째,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 보세요. 9번째는 정신적 안정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걱정.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75세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명상이 뭐 대단한 거야 하고 생각하셨는데 해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셨는데 명상을 하고 나면 그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또 68세 김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으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신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맛있는 걸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적다 보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 안정감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걱정보다는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둘째, 걱정이 생기면 이 걱정이 정말 필요한 걱정인가?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셋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산책이든 뭐든 좋아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미래가 뭐 있어 하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아직도 펼쳐질 내 인생의 가능성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젊을 때는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셨는데 80세가 되어서야 처음 붓을 잡으셨대요. 지금 85세인데 개인전도 열고 그림 교실 선생님도 하고 계세요. 이분 말씀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73세 할아버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주로 옛날 이야기,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올리시는데 젊은 구독자들이 정말 많아요. 댓글을 보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이를 제약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더 잘할 수 있어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이번 달에는 이것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셋째,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5가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몸 건강하게 만들기 이런 것들도 좋아요. 적어 보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목표예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금세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어요.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의외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는 한번 해봤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어요. 그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 인내심, 포용력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음미하면서 할 수 있어요. 책도 천천히 읽고 음악도 여유롭게 듣고 사람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오늘 1시간 동안 노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아는 능력, 두 번째는 평생 쌓은 경험과 기술,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 네 번째는 나이가 주는 지혜,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여섯 번째는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일곱 번째는 꾸준한 생활 습관, 여덟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아홉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힘, 그리고 열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 든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 지혜, 여유로움이 바로 우리만의 무기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84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80이 되어도 지금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되어 보니까 모든 게 달라지네요. 몸도 마음도 주변 사람들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를 잘했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80대 이상 분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요. 거동 불편, 기억력 저하, 사회적 고립.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의 질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87세 박 할머니는 같은 나이대지만 훨씬 평온하게 지내고 계세요. 또 82세 최 할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계시고요. 비결은 바로 80대 이후의 변화를 미리 알고 현실적으로 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80대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을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80대 이후 신체적 변화와 대응법. 두 번째,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현실적 조언. 세 번째, 그래도 존엄하고 평안한 노년을 위한 실전 가이드. 지금부터 솔직한 현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려. 8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정말 급격해져요. 70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지만 80대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83세 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70대까지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80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먼저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고, 그 다음에는 손목, 어깨 관절까지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또 다른 예로 81세 정 할아버지는 시력과 청력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해요. 70대까지는 안경만 써도 신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80이 넘으면서 아무리 안경을 바꿔도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보청기를 껴도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시대요. 가장 어려운 건 화장실 문제예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80대 이후에는 70% 이상이 대소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해요. 갑자기 마려워지거나 참기 어려워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 아니라 자존감과 독립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평생 스스로 모든 걸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신체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집안 환경을 미리 바꿔 놓으세요. 문턱 없애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등을 70대부터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둘째, 보조기구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등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예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세요. 두 번째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예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86세 조 할머니 사례를 보세요. 이분은 80세까지만 해도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계시고 약속도 빼먹지 않으시고, 그런데 82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끔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가족들 이름도 헷갈리시는 상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0대 이후에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라요.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무서운 건 판단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85세 박 할아버지는 전화 사기를 당하셨어요. 평생 그런 일에 안 당하셨던 분인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함께 약해진 거죠. 몇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송금하셨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84세 김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생기셨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결국 혼자 살기 어려워져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고요.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은 본인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깜빡한 것뿐이다라면서 도움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인지능력 저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변화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둘째,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자동으로 꺼지는 가스레인지, 응급상황 알림 시스템 등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셋째,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놓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을지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슬픈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인터뷰한 8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 말씀이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가요. 작년에만 3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는 게 가장 많은 외출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또 다른 현실은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예요. 82세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예전처럼 반겨주지 않아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삶이 있고 바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대부분 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87세 정 할아버지는 한 달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왔는데 80대가 되면서 그런 역할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손자, 손녀들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지고 가족 내에서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게 되고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80대 이상 분들 중에 4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사회적 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남아있는 친구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둘째,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주도하는 역할에서 지켜보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네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89세 한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밥 해먹는 것도 이제는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것만 먹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리가 특히 어려워져요. 83세 박 할아버지는 평생 요리는 아내가 해주셨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해먹어야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세요. 가스레인지 사용도 위험하고 칼질도 위험하고 무거운 냄비도 들기 어렵고 결국 컵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85세 조 할머니는 시장 가는 것도 이제는 큰 외출이에요.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렵고 계산하는 것도 헷갈리고 온라인 쇼핑은 더더욱 어렵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점점 어려워져요. 무릎이 아파서 걸레질하기 어렵고 세탁기 사용법도 복잡하게 느껴지고 결국 집안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 위생 관리예요. 목욕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기도 어렵고 몸을 씻는 것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어렵고 81세 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될 수 있고 개인 위생이 안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럼 일상생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자레인지, 간편식품, 청소 도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가사 도우미, 배달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이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역할 분담을 하세요. 무엇을 도와받을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의료적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병원이 일상의 중심이 됩니다.
84세 윤 할아버지의 일주일 스케줄을 보세요.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안과, 목요일은 피부과. 거의 매일 어딘가 병원에 가야 해요. 이분이 드시는 약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약 먹는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빠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86세 정 할머니는 작년에만 응급실에 5번 가셨다고 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가슴이 아파서, 숨이 가빠서.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입원도 잦아져요. 87세 최 할아버지는 올해만 3번 입원하셨어요. 폐렴으로 1번, 낙상으로 1번, 심장 문제로 1번. 입원할 때마다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약물 관리예요. 종류도 많고 먹는 시간도 다르고 부작용도 있고. 82세 박 할머니는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요. 아침에 5알, 점심에 3알, 저녁에 4알. 까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신경 써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거든요. 88세 조 할아버지는 한 달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청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의사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의료적 의존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료진과의 소통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게 좋아요. 둘째, 약물 관리 시스템을 만드세요. 요일별 약통, 알림 시계 등을 활용하는 거예요. 셋째,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세요. 응급연락망, 응급처치법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85세 한 할머니의 가계부를 보면 이래요. 연금이 월 80만 원인데 병원비만 50만 원, 약값 20만 원, 생활비 30만 원. 매달 적자예요. 적금을 깨서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요. 젊을 때는 한 달에 병원비가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80대가 되면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고 간병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이 큽니다.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87세 박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한 달 비용이 150만 원이라고 해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녀들이 보태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도 의외로 많이 들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배달음식, 가사도우미, 각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83세 조 할머니는 젊을 때는 직접 다 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돈 주고 시켜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했던 분들이 이제는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럼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70대부터 미리 경제 계획을 세우세요. 80대 이후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세요. 셋째, 자녀들과 미리 상의해 놓으세요. 언제부터 얼마나 도움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바로 정신적, 정서적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따라와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상담한 86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은 매일 우울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무력감이 심해져요. 89세 박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무능해진 나를 보면 정말 한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84세 최 할머니는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87세 정 할아버지는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돼요. 가족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정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슬픈 건 존재감의 상실이에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80대가 되면서 점점 짐이 되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85세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서적 변화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울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더 자주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럼 정신적, 정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작은 것에서라도 보람을 찾으세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기, 화초 기르기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셋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커요.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와 준비 없이 맞이하는 변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덟 번째는 바로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예요. 80대가 여덟 번째는 바로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예요. 8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가족 내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제가 만난 83세 김 할머니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결정을 제가 했고 자식들도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아요. 심지어 제 일도 자식들이 결정해요. 어느 병원에 갈지 뭘 먹을지까지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더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81세 박 할아버지 말씀이 아들이 나를 아이 보듯이 해요. 아버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저거 위험해요 하면서 뭐든지 제재하려고 해요. 마치 내가 철없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양 부담 문제도 현실적으로 심각해요. 85세 조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느라 제 삶이 없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부모 돌봄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87세 이 할아버지는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84세 정 할머니는 손자가 와도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86세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내 재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병문안 와서도 재산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가 아픈 건지 관심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족관계 변화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주도하는 역할에서 조언하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둘째, 자녀들의 어려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에요. 셋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는 바로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80대가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88세 윤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작년에만 친구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게 가장 많은 외출이 됐어요. 다음에는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죽음도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82세 최할머니는 병원에 갈 때마다 무슨 나쁜 소식을 들을까 봐 떨려요.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신호들도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84세 박 할아버지는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심장마비인가 싶고 머리가 아프면 뇌출혈인가 싶고 모든 증상이 죽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언장 작성, 장례 준비, 재산 정리 이런 것들을 미루기 어려운 나이가 되는 거죠. 86세 조 할머니는 요즘 장례용품점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둘러봐요. 미리 준비해놔야 자식들이 편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89세 정 할아버지는 밤에 혼자 있으면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후에나 발견될 수도 있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 준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준비하는 게 낫죠? 둘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미리 얘기해 두세요. 셋째, 종교나 철학적 위안을 찾아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번째는 바로 그래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현실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80대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91세강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몸은 불편하시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87세 박 할아버지는 제한된 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셨어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화초물 주기, 라디오 듣기. 작은 것들이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신 거죠. 존엄사에 대한 준비도 중요해요. 85세 이 할머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어요.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들도 있어요. 89세 조 할아버지는 평생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의 화해도 중요해요. 83세 한 할머니는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원망하며 살기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나 나눔도 할 수 있어요. 86세 정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전화로 다른 독거노인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전화 한 통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80대를 존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것에서라도 의미를 찾으세요.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둘째,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더 평안을 가져다 줘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80대가 되기 전에 준비하고 싶은 것 5가지. 건강관리, 경제준비, 가족관계, 주거환경, 마음의 준비. 뭐든 좋아요. 적어보셨나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로 그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예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현실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나은 80대를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사회복지사, 간병인, 의료진,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미래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를 소중히 하세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80대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1시간 동안 80대 이후의 현실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 변화, 인지능력 저하,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의 어려움, 의료 의존도 증가, 경제적 부담, 정서적 변화, 가족관계 변화, 죽음과의 마주함, 그리고 그래도 존엄하게 사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는 점입니다. 무섭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노년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존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갈까요? 통장을 열어봤을 때 바닥이 보일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떠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서도 병원 예약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젊은 직원의 눈치를 보며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들으며 위축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건강하게만 살면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노후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명의 실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초반이지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분의 하루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노후를 선택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72세 부산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깼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일시간을 보냅니다. 6시가 되어서야 몸을 일으킵니다. 아침은 어제 남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항상 맛이 없습니다. 7시부터 TV를 틉니다. 아침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전 11시 잠깐 현관문을 열어봅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심은 라면에 달걀 하나. 과거에는 이런 걸 끼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습니다. 오후에는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리지만 순자 할머니는 웃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동네 마트에 갑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계산할 때 마트 직원과 나누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하루 종일 나누는 유일한 대화입니다. 밤 9시 다시 TV 앞에 앉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인상 소식,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안해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